먹는 게 다 화학인데 아무거나 드시겠습니까? 알고 먹자는 것입니다. 작은 암들이 쌓이면 우리는 음식 앞에서 덜 불안해지고 광고의 유혹에 덜 흔들리며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즐겁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예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장 볼 때 영양 성분표를 쓱 훑어보는 분들 많으시죠? 무첨가, 저당, 제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왠지 몸에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 아래 깨알같이 적힌 수많은 화학 첨가물과 감미료들 혹시 다 알고 고르시나요?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정작 매일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수십 가지 화학 물질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뭐가 좋대, 뭐는 나쁘대 하는 유행이나 광고 문구에 휩쓸려 내 몸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수동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이죠. 모르고 먹는 건 늘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들을 화학자의 눈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 가이드북입니다. 단맛과 짠맛을 사랑하는 프로 다이어트 화학자 손미연 저자의 먹는 게 다 화학입니다. 입니다. 저자는 서울대에서 화학 교육을 전공한 박사이자 현직 교수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알고 먹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이 흥미로운 건 화학이 단순히 성분 분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구울 때도 화학 지식을 살짝만 더하면 훨씬 건강하고 맛있게 구울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통해 고기 굽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 책에는 제로식품의 진짜 정체부터 소금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원리,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식사 순서와 술안주의 화학적 궁합까지 아주 실용적인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알아야 더 건강하고 무엇보다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탁 위의 막연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먹는 게 화학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기 맛의 황홀경. 마이야르 반응이 만드는 맛의 화학. 고깃집에서 상석은 고기 잘 굽는 사람의 맞은편입니다. 고기의 질도 중요하지만 굽는 조리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매번 상석에 앉는 행운은 잡기 어려운 법이죠. 이럴 때 스스로 고기 굽기의 달인이 되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앉는 그곳이 바로 상석이니까요. 고기 굽기의 비밀은 세 가지 종류의 화학 반응에 들어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 시어링, 그리고 레스팅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집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도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퍽퍽한 닭가슴살도 더 맛있어질 거예요. 마이야르, 기다림의 미학. 1912년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는 아미노산과 당을 함께 가열하다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갈색으로 변하면서 구수하고 복잡하고 맛있는 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현상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구운 고기, 빵, 커피, 그리고 볶은 참깨에서 맛있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죠. 고기를 뜨거운 팬에 올리면 고기 표면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약 140에서 165도씨 구간에 도달하면 고기 속 아미노산과 당분이 서로 만나는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 반응에서 수백 가지 새로운 향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고기 굽는 냄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으니 바로 수분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이 적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고기 표면에 물이 있으면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지 못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140도씨 이상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고기를 팬에 넣기 전에 가급적 키친타월로 표면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도 고기 표면에 묻은 수분은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이야르 반응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캐러멜화 반응입니다. 캐러멜화는 닭만 단독으로 열을 받을 때 일어나요. 쉽게 말해 설탕을 녹이면 갈색이 되는 현상이 캐러멜화, 고기를 구우면 갈색이 되는 현상이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시어링, 육즙을 향한 집착. 시어링은 고기를 아주 뜨거운 팬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고기를 처음에 센 불로 구워서 육즙을 가두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설명은 과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어링을 한다고 해서 고기 안의 수분이 마법처럼 봉인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어링은 왜 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기 표면을 순식간에 고온에 노출시켜 갈색 크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칼로 썰 때 바삭거리는 소리를 만드는 크러스트가 바로 맛있는 향미 물질의 덩어리입니다. 식감도 바삭하고 맛도 진하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요. 시어링의 화학적 핵심을 이해하려면 단백질 변성을 알아야 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사슬이 복잡하게 접힌 구조입니다. 열을 가하면 이 접힌 구조가 풀리면서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그러면 구조와 물성이 변하고 고기의 식감과 향미 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선회와 생선구이는 맛과 형태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고기를 가열하면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점점 단단해지는 이유가 바로 변성입니다. 70도씨가 넘어가면 액틴 단백질까지 변성되면서 고기 조직이 더욱 수축하고 수분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기라도 적절한 온도까지만 익혀야 훨씬 촉촉하고 맛있어요. 레스팅, 기다림의 미학.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꾸운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먹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로 레스팅입니다. 말 그대로 구운 고기를 잠깐 시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기를 구우면 열이 표면에서 내부로 이동하면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고기 섬유가 수축하면서 안에 있던 육즙이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젖은 스펀지를 꽉 쥐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요. 이 상태에서 바로 고기를 자르면 밀려있던 육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접시는 육즙으로 가득하지만 고기 자체는 퍽퍽해지죠. 반면 불을 끄고 오븐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고기 내부 온도가 균일해지면서 수축했던 고기 섬유가 이완됩니다. 육즙이 다시 고기 전체로 골고루 재분배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기를 자르면 육즙이 안에 그대로 담겨있게 됩니다. 레스팅은 고기 내부에서 온도와 압력이 안정된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면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여 미지근한 물이 되는 자연의 법칙이 고기 굽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레스팅을 할 때는 고기를 알루미늄 포일로 느슨하게 감싸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밀폐하면 수증기가 갇혀 크러스트가 눅눅해질 수 있으니 열기는 지키고 증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살짝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으로 고기 굽기. 맛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세 가지 과정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효소, 항체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의 풍미를 높이고 단백질 섭취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에 의한 단백질 변성은 실제로 소화율을 높여줍니다. 복잡하게 접혀있던 단백질 구조가 열에 의해 펼쳐지면서 소화효소가 더 쉽게 접근하여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열한 고기가 생고기보다 소화가 더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고기를 탈 때까지 구우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잠재적인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황금빛 갈색과 탄 검은색은 엄연히 다른 화학 반응이에요. 귀찮더라도 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섭취하세요. 결론적으로 단백질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조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 표면은 충분히 달구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되 내부 온도는 지나치게 올리지 않으며 다 구운 후에는 반드시 레스팅으로 육즙을 지킵니다. 이 원리를 집에서 닭가슴살이나 삼겹살을 굽는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1. 준비 단계.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 30분 정도 실온에 둡니다. 차가운 고기를 바로 구우면 표면만 타고 속은 안 익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키친타월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세요. 마이야르 반응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2. 시어링 단계. 팬을 연기가 살짝 올라올 정도로 충분히 달굽니다.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린 뒤 처음 1, 2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고기가 기름기 적은 부위라면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른 뒤 튀기듯 구워주세요. 크러스트가 형성되기 전에 뒤집으면 눌어붙고 마이야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답입니다. 3. 마무리 단계. 닭가슴살이라면 내부 온도가 74도씨에 도달할 때까지 익힙니다. 스테이크라면 취향에 따라 그 전에 마무리합니다. 4. 레스팅 단계. 불을 끄고 알루미늄 포일로 느슨하게 고기를 감싼 후 5분 이상 기다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는 레스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불판이 삼겹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래도 당당히 요구하세요. 우리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고기 굽기의 달인으로 등극하게 될 거예요. 추천 소고기 부위. 소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12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소고기를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그에 맞는 부위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풀을 먹은 소의 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약 1대2에서 1대4로 양호한 반면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의 고기는 이 비율이 1대10에서 1대20까지 치우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과잉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가장 추천되는 부위는 장조림으로 많이 먹는 우둔살과 홍두깨살입니다. 우둔살은 소의 엉덩이 안쪽 부위로 100g당 약 130에서 135kcal에 단백질은 27에서 28g, 지방은 3에서 5g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100g당 단백질이 약 23g인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홍두깨살 역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나 근력 운동을 하는 분에게 이상적이죠.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니 일석삼조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의 가루인가 독인가? 소금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원리. 직장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월급이겠죠. 월급은 영어로 셀러리이며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의 월급이 소금이었거든요. 돈만큼 중요했던 소금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에게 만병의 근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단식할 때는 물과 함께 소금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병의 근원이면 오히려 피해야 할 텐데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소금을 위한 항변을 들어볼까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커넥션. 소금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화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화학식은 NaCl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생긴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리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물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작은 배터리와 같아요.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 이온이,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더 많이 분포하며 각각의 이온 통로를 통해 드나드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세포막 안팎에 약 마이너스 70mV의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나트륨 이온 3개를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 이온 2개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전이차를 일정하게 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세포 밖으로 더 많은 양이온이 배출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더 많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20에서 25%가 바로 이 펌프를 돌리는데 사용됩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뇌와 신장에서는 40%까지 사용되죠.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는 까닭은 펌프의 규모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세포 하나에 80만 개에서 최대 3천만 개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박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의 세뇨관 세포 하나에는 최대 5천만 개의 펌프가 있으며 혈액을 걸러내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재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펌프 하나가 1분에 약 8천에서 10,000번씩 이온을 교환하며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온몸에서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니 정말 경이로워요. 뇌와 심장을 움직이는 힘, 소금. 그렇다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쉴 새 없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세포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는 까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금 눈으로 이 내용을 읽으며 이해하려면 정보가 눈에서 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 정보를 전달하는 집배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트륨 이온입니다.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세포 바깥에 잔뜩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특정 지점의 전이가 순간적으로 역전되는데 이것을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며 전이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고 활동 전이는 그 옆 지점으로 차례차례 전달됩니다. 이처럼 활동 전이가 도미노처럼 연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지 않아서 나트륨 이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전달 시스템은 완전히 멈추고 어떤 정보도 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 역시 나트륨 이온이 없다면 뛰지 않습니다. 심장 근육세포도 신경세포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거든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서 근육 수축을 일으켜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전기 신호 시스템이 교란되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200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28세 여성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탈수가 아니라 저나트륨 혈증, 즉 나트륨 부족이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라톤 완주자 488명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무려 13%가 저나트륨 혈증 상태였고 0.6%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수분 섭취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혈액보다 세포 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물이 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때 뇌세포에 물이 차오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트륨은 혈 내장벽을 통과하는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데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뇌로 들어오는 수분이 증가해 뇌가 붓게 됩니다. 그런데 뇌는 딱딱한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어서 팽창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뇌압이 올라가면 혼수 상태, 심하면 뇌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금은 설탕처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소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뇌가 설계한 굴레, 멈출 수 없는 단짠의 화학적 설계도. 나른한 오후 달고 쌉싸름한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비상용으로 챙겨두면 꽤 요기네요. 그런데 요즘 판매되는 초콜릿들은 종류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씨솔트 초콜릿입니다. 이름처럼 초콜릿 사이에 큼직한 소금 조각이 박혀 있어서 입에 넣고 살살 녹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입안 가득 짠맛이 느껴집니다. 극강의 단짠은 우리를 조화로운 중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허니버터칩에서 소금빵까지 우리의 미식 생활을 강타하는 단짠의 세계를 탐구해 봅시다. 단짠 맛의 무한 루프. 우리가 이토록 단짠의 조합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보상 메커니즘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랜 진화의 결과입니다.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칼로리가 풍부한 음식이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뇌는 단맛 나는 음식을 발견하면 이건 좋은 것이라는 보상 신호를 강하게 보내도록 진화되었어요. 달콤한 과일을 먹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사실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뇌에 새겨진 생존 반응인 셈입니다. 짠맛에 끌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은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피로, 심하면 의식 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뇌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짠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이 좋아라는 보상 신호를 보냅니다. 짠맛을 향한 본능은 몸이 꼭 필요한 것을 얻었다는 신호였던 거죠. 결국 단맛과 짠맛 모두 진화 과정을 거쳐 우리 뇌에 남아있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느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단짠 음식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것일까요? 진화적 본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보상 메커니즘인 도파민과 감각특이적 포만감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회로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 좋다 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뇌에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반응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계속 먹으면 뇌가 익숙해져서 도파민 반응이 점차 줄어들어요. 이때 짠맛이라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다시 반응하죠. 그러다 또 단맛이 들어오면 또 다른 자극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감각특이적 포만감입니다. 한 가지 맛에는 포만감을 느껴도 다른 맛에는 다시 식욕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우리 뇌입니다. 단맛에 질릴 때쯤 짠맛에 익숙해질 때쯤 단맛이 번갈아 들어오면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보상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단짠단짠한 과자 한 봉지가 왜 순식간에 비는지 이해되지요? 단짠을 끊기 어려운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화가 만든 생존 본능 위에 뇌 보상 메커니즘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단짠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라는 뜻이니까요. 참, 믹스커피에 아주 약간의 소금을 넣어도 맛있답니다. 밥 먹고 쏟아지는 잠. 내 몸을 망가뜨리는 혈당 스파이크의 공습.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공복 혈당은 보통 70에서 100mg/dL 정도로 밥을 먹으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후 혈당은 140mg/dL 미만에서 완만하게 오르내리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180 이상으로 급등했다가 인슐린의 작용으로 빠르게 곤두박질 칩니다. 마치 급등 후 급락하는 주가처럼 혈당 농도가 훅 떨어지는 거죠. 혈당의 급등과 급락, 이러한 극적인 변동 자체가 몸에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당은 언제 빠르게 올라갈까요? 밥을 먹으면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수크레이스 같은 효소들에 의해 탄수화물은 소화되어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분해됩니다. 이들 단당류가 소장 벽의 육모를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처럼 이미 정제되고 구조가 단순한 탄수화물은 효소가 공격할 곳이 많아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혈당은 빠르게 치솟게 되죠. 그러면 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까요?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게요. 포도당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손님이고 세포는 집, 인슐린은 현관문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인슐린이 있어야만 문이 열려 손님, 포도당이 집,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갑자기 우리 몸에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손님 10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상황이 됩니다. 당황한 췌장은 열쇠를 한꺼번에 잔뜩 뿌립니다. 문이란 문이 모두 활짝 열리면서 손님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밀려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혈당이 순식간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정상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이 신호를 보내죠. 갑자기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이 안 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 단 것이 먹고 싶다는 욕구가 다시 생깁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니 빨리 당분을 보충해 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이나 과자를 입에 넣는다면 혈당이 또 빠르게 올라갑니다. 췌장은 또 열쇠를 잔뜩 뿌리고요.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단 것이 당깁니다. 이 악순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공격. 아주 가끔 혈당이 오르는 것은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때입니다. 화학적으로 볼 때 혈당 스파이크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몸을 서서히 공격합니다. 첫째,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초과 산화물 이온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같은 활성산소종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세포막의 불포화 지방산을 산화시키고 DNA를 손상시키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변형시켜요.
이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이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염증이 생기며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몸속 단백질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변하며 구수한 향이 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몸속 혈관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는 셈이죠.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은 이 물질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하고 뻣뻣해질 수 있어요. 원래 탄력했던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굳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건강검진에 있는 당화 혈색소 검사는 바로 당화 반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최근 2, 3개월 단위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어서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되면 세포들이 이 열쇠에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수십 번씩 문을 두드리니 안에 있는 사람이 지쳐서 또 라며 문을 잘 안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결국 췌장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과로가 수년에서 수십 년 계속되면 췌장도 지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할까요? 바로 아침 공복과 저녁 야식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아침 공복에는 코르티솔 분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에 포도당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포도당 폭탄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나 야식도 위험합니다. 밤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 근육이 포도당을 잘 소비하지 않고 인슐린 감수성도 낮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낮에 먹을 때와 밤에 먹을 때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자기 직전 단 음식을 먹는 습관은 밤새 높은 혈당에 혈관을 노출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단 것이 당깁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당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더욱 쉬워지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화학적 전략.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추거나 근육이 포도당을 빠르게 소비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이섬유라는 화학적 방패를 이용합니다.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결합해 점성이 높은 젤 형태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소장에서의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안드레아 주르보 연구팀이 2021년에 103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귀리 베타글루칸을 탄수화물 식사에 추가했을 때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샐러드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채소 먼저 먹기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둘째, 먹는 순서를 바꿉니다. 2015년에 웨일 코넬 의과대학에서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 혈당이 식후 30분에는 약 29%, 60분에는 37%, 120분에는 17% 낮아졌습니다. 동일한 양의 같은 음식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 전체를 늦춥니다. 셋째, 식초 한 스푼을 활용합니다. 시세보르 등의 연구팀이 2017년에 11개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당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인 말테이스와 수크레이스를 억제하고 위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단,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넷째, 식후에 10분만 걷습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 수송 단백질을 근육세포 표면으로 불러내는 비상문을 활성화합니다. 엥게로프 등의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운동이 식전 운동이나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바로 움직일수록 효과가 컸습니다. 다섯째, 밥을 한번 식혔다가 데워 먹습니다. 조리된 전분을 차갑게 식히면 아밀로스 분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면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고 소화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단, 이 효과는 최소 24시간 이상 냉장 보관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요. 혈당 스파이크의 핵심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 사이의 균형이 깨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식이섬유, 식초, 먹는 순서 조절 등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추거나 운동으로 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혈당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당뇨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에 언급한 습관들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는 어떤가요? 오늘부터 우리 혈관 속 포도당 분자들에게 좀 더 느긋한 여행을 선물해 봅시다. 다음 날이 가벼운 술상. 숙취를 줄이고 몸을 지키는 안주의 조건. 알코올 흡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알코올은 물에 잘 섞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에서 20%, 소장에서 80%가 빠르게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하지만 위에 음식이 있으면 유문 괄약근이 닫히면서 알코올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늦춰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급격한 상승이 억제됩니다. 소장에서 알코올을 흡수하는 속도가 조절되면 간에서 알코올을 처리하는 시간을 벌게 되니 몸에 알코올이 분해되어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급격히 쌓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둘러 안주에 대해 알아보러 갑시다.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는 여러 측면에서 알코올 대사를 돕습니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또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시스테인은 아세트알데히드와 직접 결합하여 알데히드의 독을 없애줍니다. 메티오닌은 간에서 글루타티온을 합성하는 재료로 메티오닌이 충분히 공급되면 글루타티온이 많이 만들어져요.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은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많이 든 안주로는 두부김치, 생선회, 달걀찜, 육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선회나 육회는 가격이 제법 나가지만 두부김치나 달걀찜은 가성비 최고의 안주라고 할 수 있어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 동시에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도 들어있어서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치즈와 그릭 요거트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한 데다 지방까지 들어있어서 알코올의 흡수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어서 간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조개탕이나 북엇국도 좋아요. 일단 조개와 북어에는 아미노산 유도체인 타우린이 풍부한데 타우린은 담즙산 분비를 촉진하고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지방 섭취는 알코올 흡수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방은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영양소로 알코올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현저히 지연시킵니다. 지방이 12지장에 도달하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의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알코올의 소장 도달을 늦춥니다. 이때 지방의 종류가 중요해요.
삼겹살이나 치킨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안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간은 알코올과 지방을 동시에 대사해야 하므로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는 지방 축적을 촉진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대신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알코올로 인해 유발된 간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놓치면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알코올 대사를 도와주는 조효소로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급격하게 소비됩니다. 그래서 음주 전에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숙취 해소제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안주로는 채소를 추천합니다. 토마토나 바나나에는 비타민 B1과 B6가 풍부하고 굴이나 달걀, 조개류 같은 동물성 식품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12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해조류인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칼륨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마그네슘, 아연, 칼륨 등의 전해질 손실도 발생하니 채소를 많이 먹어 보충하기를 권합니다. 수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감소하고 섭취한 알코올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탈수는 숙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두통과 피로감을 유발하니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화학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화학은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더 맛있고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